구글이 지금 이 인공지능에 공을 들이고 있고 또 무인주행차, 자율주행차에도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또 하나 역점 사업이 드론입니다. 무인기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엮여 있고 서로 융합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드론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드론 연구 1세대입니다. 심연철 카이스트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지난번에 세계 대국 보시면서는 예. 과학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요즘엔 그런 기술이 있다고 얘기할 때와 기술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시간 차이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쭉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고 실용화되는 데까지 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드론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군요. 드론도 이미 그랬죠. 2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북한 무인기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슈가 됐고 그때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 드론을 연구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1991년에 석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그때 그 항공기 제어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무인기, 드론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커다란 비행기의 어떤 대역기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쓸모가 있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 당시 기술은 굉장히 떨어진 기술이라 가지고 요즘 이런 보는 것 같이 이런 작은 형태의 항공기를 개발하는 거는 꿈도 못 꿨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였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때는 그 항공기가 자기 스스로 날면서 위치를 측정하는 핵심 센서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항공기를 막대기에다 매달아 놓고 위치를 이렇게 측정하는 장치를 달아서 그렇게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사진 조그마한 헬기 같은 거, 그 앞에 나왔던 좀 꽤 큰 무인기 그런 것들이 다 초기 때 거인가 보죠? 그 막대기에 달려있던 무인기 같은 것들이 초기 연구고요. 뒤에 나온 것들은 요즘 사진입니다만 옛날에는 진짜 그 센서들 같은 문제가 많아서 요즘 같은 시대가 오히려 정말 생각 못했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인데. 그렇죠. 20년밖에 안 된 거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점점 빨라지고 붙는 거죠. 뭐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벌써 우리를 놀래키는 그 시간이 1, 2년부터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론 생각하면 일단 촬영, 과거에는 저희 뉴스 방송사들도 한번 공중 촬영하려면은 헬기를 띄워야 됐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웬만하면 잘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드론이 이제 찍어주니까 비용이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절감됐고 앞으로 피자 배달하는 드론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 정도 일단 일상에서 생각나는 거는 근데 어떤 거에 건데 쓰일 수가 있을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드론이라는 거는 군용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찰기로 쓰고 있고 공격기로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들은 이런 소형 드론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게 달려 있거나 아니면 정말 취미용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날리는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기술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먼저 거는 좀 이렇게 기존의 항공기랑 유사하고요. 요즘에 나온 이런 것들은 그 전자제품과 좀 유사한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편하게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점점 더 앞으로 개발되고 점점 더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어떤 용도에 쓸 수 있을까요? 우리 구체적인 실생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촬영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항공기라는 게 아무래도 많이 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모래를 드는 게 나는데 이게 카메라인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서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늘에서 뷰를 주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최근에 이제 물품 배송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피자 배달도 이게 되고 또 택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각종 기상 관측, 최근에는 산불 감지 이런 용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현장, 근데 소방대원들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드론이 가서 현장 관찰도 하고 정보도 얻어내고 화점 그러시더라고요. 화점을 찾아서 어디를 빨리빨리 불을 꺼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참 유용합니다. 직접 불을 끌 수도 있나요? 조그만 소화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뭘 던지면은 그 부분을 불을 끄는. 예컨대 산불이 조그맣게 났으면은 조기 대응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산불이 많이 커졌으면은 이제 사람이 가서 꺼야 되는 거죠. 물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산불을 끄는 헬리콥터 자체, 커다란 물덩이를 들고 다니는 헬리콥터도 자동화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혼자 가서 물을 퍼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사고도 많이 납니다. 이런 걸 무인화시키면은 이 효율도 높고 또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이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하는데요. 구글은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서 이 드론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그 구글이 참 흥미가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인터넷 검색 회사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영어로 죄송합니다. 컴퓨팅 회사인 것 같아요. 뭔가를 계산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보시는 그 알파고가 그렇게 터진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이 이동성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쓰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이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랑 같이 예. 그런 식의 개념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드론을 타고 날아다니는 거군요. 그렇죠. 알파고가 드론을 타서 저희랑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게 되는 거죠. 야, 그 정확하게 그림은 안 그려집니다만은 조금은 좀 무섭다는 생각도 좀 들고 무섭다는 하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 게 이게 무인 전투기에 사용된다면 이번에 그 이세돌 구단을 아주 어렵게 만든 인공지능이 적기가 돼서 공격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논의가 있긴 합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맞느냐. 하지만 이 전쟁 그런 무기를 개발할 때는 그런 논리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옆에 놓여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을 탑재된 무인 전투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지금 교수님 가지고 오신 이 드론이 직접 만드신 겁니까? 예, 이게 저 우리나라 그 중견 그 무인기 업체 유콘시스템 같이 개발한 건데요. 이 업체는 이 기체를 만들어 주셨고 저희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핵심 비행제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 정도 크기의 것은 그러니까 직접 만드실 수 있는 거고 현장에서도요. 예, 그렇죠.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떤 실용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어디에 쓸 수 있는 걸까요? 이 드론은 보시면 이게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가 편해서 이런 걸 가지고서 배낭에 지우 갔다가 어디 산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 이런 데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운송성이 여기 카메라를 탑재할 수도 있는. 예, 앞에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나왔지만 탑재 가능하죠. 지금 작동되는 겁니까? 예,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잠깐 작동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생방이라 부정이 되지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너무 이게 변수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가 장소 협소하기 때문에 이륙 좀 시키고 그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안전하게 너무 많이 나야지 않도록요. 살짝만. 예, 방금 이제 배터리 연결했고요. 이게 프로펠러 이제 걸린 다음에 이제 이륙을 합니다. 이게 뭐 멀리 날아다니면 좋은데요. 좁아가지고 이렇게 역시 전후 좌우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날아보는 것만 하지만 실제로 여기 어떤 기능을 탑재시키면 뭐 물건을 운송한다든지 여기서도 지금 뭐 찍는다든지 하는 게 가능한 거군요. 실제로 여기 들어간 하드웨어는 그 소프트웨어도 이게 어느 위치까지 자동으로 가라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택배용으로 쓸 수가 있죠. 물론 기체가 작으니까 이건 못 하는데요. 더 큰 기체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로그램만 입력시키면 여기서 떠서 저쪽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다 가능한 거군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또 카메라 부착을 해서 장애물 회피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목적 그 위치에 충족시킬 수 있고 그런 기술들 다 개발해놨습니다. 조금만 한번 더 높이 띄워. 이 드론이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한 민간 업체와 실제로 만든 현장에서 제작한 드론입니다. 잘 봤습니다. 이게 비용이 얼마나 대략 듭니까? 제작 비용이?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가격이 수백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들어간 하드웨어 가격이 한 100만 원도 안 드는 것 같습니다. 100만 원도 안 돼서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좀 물론 양산하면 더 비용이 낮아질 테고요. 사실 그 덕이 스마트폰 덕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센서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들어간 센서들이 200~300만 원 했었어요. 저도 이 무인기를 사업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는데 당시 센서가 굉장히 비쌌었는데 지금은 뭐 몇만 원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면서도 또 우수한 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인공지능도 처음에 연구를 시작한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성과가 잘 안 나니까 암흑기가 있었고 그래서 연구자들도 많이 줄었고 예산도 없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 공백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드론 연구하시면서는 그런 어려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센서도 제대로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박사과정 동안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드론 하면은 무조건 그 방위산업체밖에 없었고요. 방위산업체. 그러니까 미국의 뭐 보잉이나 이런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외국 사람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 연구를 할 수가 없어서 제 개인적 암흑기가 있었다면은 이제 드론 연구하지 못하고 다른 연구를 하다가 다시 또 드론 연구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하시는 데는 연구 예산이나 뭐 인력이나 그런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쪽이 분야가 활발합니다. 그렇군요. 각 부처가 거의 경쟁적으로 하시다시피 많이 지원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 결과가 곧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드론 연구 수준은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는군요. 우리나라 기술이 사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약하게 보이는 부분은 이 저가 드론 시장이지만 사실 그 고가 드론이나 고성능 드론 시장은 사실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그런데 드론 얘기 나오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우선 사생활 침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뭐 피자집마다 치킨집마다 다 이제 드론을 띄우게 되면 하늘이 드론으로 뒤덮이고 거기서 부딪혀서 떨어지면 그것도 큰 일이 될 테고 리얼에도 사방이 다 막혀도 뚫린 데는 하늘밖에 없다고 하늘이라도 좀 뚫려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하늘이 다 드론으로 덮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맞는 걱정이십니다. 첫 번째 걱정 그 사생활 침해는 사실 요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국 얘기가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요. 영화도 많이 보셨겠지만 왜 미국은 정보 사찰을 많이 하고 사실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 무인기를 써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역량이라든가 필요가 별로 없고요. 그거 굳이 물론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CCTV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하늘을 덮는다면 이네들이 날아다니면서 당연히 추락을 하겠죠. 모든 것들은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추락을 얼마나 적게 하냐가 중요하고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근데 이 드론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초기예요. 이게 나온 지 2, 3년밖에 안 됐고요. 이 기술을 향상을 시켜서 앞으로 이 기술이 좋아진다면 드론이 추락을 바로바로 안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잘 안전하게 날 수 있고 다른 물체도 피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도 너무 많으면 그 하늘이 어지럽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인항공기들끼리 서로 이제 회피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걸 적당히 또 관제하는 시스템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뭐 수량도 제한을 두고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분야의 연구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국토부와 무인항공기를 실제로 안전운항 기술 개발하는 과제를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과제가 다 완성된다면은 우리나라의 무인기들이 상당히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연구 1세대로서 교수님이 꿈꾸는 드론이 진짜 상용화돼서 그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그런데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그 항공기는 지금은 제가 비행기를 타면은 개인 비행기를 탄다면 조종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되지만 앞으로의 비행기는 이제 드론이 사람이 타는 드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게 사실 나오긴 했죠. 중국에서 올 초에 나왔습니까? 공개를 했죠. 그 중국에서 CS 쇼에서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저런 이 프로펠러 달린 드론을 크게 만든 걸 만들었는데요. 그게 아직은 초보 단계고 그거를 날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돼서 안전해지면은 사람이 전혀 조종을 못해도 그냥 무인 택시 타듯이 아니면 정말 택시를 타듯이 타서 목적지를 얘기만 하면 자동으로 날아가는 시스템이 정말 100년 내에는, 50년 내에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기술은 짐이 다 있어요. 무인차랑 무인기를 비교한다면요. 무인기는 기술이 다 있습니다. 다만 안전도가 아직 확실하게 돼 있지 않고 안전도가 상승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죠. 항공기는 위험하니까요. 아주 장거리도 예컨대 뭐 서울에서 뉴욕까지도 무인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여객기도 이착륙 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구간을 자동 조종 장치가 조종을 합니다. 조종사님들이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하시죠. 그 12시간을 비행하려면요. 그걸 눌러놓으면 쭉 가고요. 또 하늘에는 특별한 이상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도로만큼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걸어놓으면은 알아서 다 갑니다. 이제 특이한 상태만 조종사들께서 그 조치를 취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전 단계를 자동화시킬 수 있다면 가능은 하죠. 당장은 안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알파 같은 게 들어온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공통점들이 있어서 교수님이 무인차도 같이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비슷한 점이 은근히 있습니다. 사실 막상 해보니까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죠. 무인차는 도로에 있는 그 각종
교통 법규 이런 걸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도로에 있는 불확실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어렵고요. 그 두 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린다면 자율주행은 아직 기술이 없습니다. 정확한 네. 기술이 개발을 해야 되고요. 예. 무인 항공기는 기술은 있는데 네. 아직 안전도가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제화라든가 각종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인지능과 드론과 이 무인차, 자율주행차가 결합됐을 때의 그 가능성, 그 그림에 대해서 오늘 국내 드론 연구 1세대 심현철 카이스트 교수 얘기 들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